네. 왜 보수 정부 때는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안 오르고 네. 왜 진보 정부일 때는 집값이 오르고 막 규제를 해도 못 잡고 그것도 이런 거 진짜 있지 않습니까? 편견인 게 예.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부였잖아요. 집값이 떨어졌냐? 박근혜 정부는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다 올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런 질문을 드려볼까 그러면 네. 이제 규제는 어느 정도 풀렸어요. 네. 뭐 DSR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남 3구랑 네. 거의 한 80%는 이제 풀렸다라고 직감적으로는 네. 보이고 네. 근데 금리도 사실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중으로는 금리가 피크 치고 네. 빠르면 23년 후반 네. 한 24년부터는 좀 금리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좀 빨리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리도 낮아질 수 있고 규제는 이미 풀린 상황이고 네. 그럼 그 상황에서는 뭔가 돌아설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때 되면 이제 하락 사이클 5년 간다라는 말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지,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니 아까 금리도 중요하다면서요. 그게 순서가 중요하고 임팩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네. 또 여쭤보는 거예요. 네. 중요한 질문이니까. 규제가 풀린 상황 네. 그리고 금리도 낮아진 상황. 네. 근데 이제 순서는 하락장일 때 풀었다. 네. 사람들이 심리를 못 돌린다 이건데 네. 네. 그래서 다 풀어놓고 다 낮춰놓고 낮아지면 심리가 돌아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인 거죠. 심리가 돌아서려면 네.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충격. 예. 자, 금리가 예. 충격이 되려면 네. 금리가 예를 들어 금리가 지금 막 인상하다가 금리가 멈췄어요. 충격적입니까? 금리가 0.25% 내렸습니다. 네, 충격적입니까? 적어도 충격적이려면 울트라 스텝 뭐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올릴 땐 그렇게 올렸는데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으로 딱 내렸어요. 그러면 임팩트가 있죠, 어느 정도.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는데 그 마음을 확 바꾸려면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책이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없다가 갑자기 뭔가가 팍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고 이러면은 제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 멈춰 있고 그러면 이제 뭔가 상승 에너지가 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팩트 있는 정책 규제 해제가 탁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반응을 막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뭐냐면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책에서 그 주식 시장을 많이 이제 비유해서 쓰셨습니다만 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 네. 막 이런 것처럼 나타나야 사람의 마음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갑자기 돌려야 그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임팩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까이 보면 지난 팬데믹 당시에 네. 이게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직장도 잃을 수 있고 자영업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으나 네. 그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빠바박 네, 네. 낮췄게 됐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집값이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네, 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2008년 이후에 이제 금리 빠르게 내리면서 그때 그 전에였나?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네. 거의 V자로 반등을 했다라고. 네, 네. 그런 임팩트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네. 규제를 다 풀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네. 정부가 다시 규제로 좀 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이제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돌아서려면 한 방에 임팩트가 있거나. 그렇죠. 항상 임팩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임팩트. 그래야 뭔가 에너지가 제가 이제 트리거 네네네네. 이 트리거가 괜히 트리거가 아니에요. 어. 임팩트가 있어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탁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장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돌릴 때도 제가 규제 후 누적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시장을 절대 못 돌려요. 그러니까 방아쇠 효과. 그렇죠. 뭔가 이제 빵 트리거가 소리가 생겨야 나죠. 됩니다. 트리거가 생겨야 이게 전환이 되는 거지. 계속 누적된 데미지를 계속 잽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클리니트 한 방이 있어야죠. 클리니트. 진짜 임팩트 있는 한 방. 그렇죠. 항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잽이 누적된다고 해서 쓰러지진 않는다.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5년을 말씀하신 건 아까처럼 이제 전세 가격이 받침이 되고 그게 올라서서 집값을 밀어오는 그 사이클이 돌아가기, 작동하기까지가 한 5년은 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 금리가 지금 하락장에서 예. 2%라. 예. 그러면 폭등할까요? 오를 것 같은데요? 안 올라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2%는 부담이 안 됩니까? 이자는 나가잖아요. 네. 손실만 생기죠. 아,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조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고금리 상황인 거예요. 일본을 예를 들면 예. 일본은 제로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본은 폭등해야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네. 대출 금리가 싸도 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네요. 3.5에서 다시 2%로 가면은 집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일본 사례로 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너무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 우리나라 부동산은 수익형 월세 상품이 아닌 거예요. 전세 상품이지. 시세 차익형인데 시세 차익형일 때는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방향이 같을 때만 큰 힘을 내고 방향이 다를 때는 그 이자가 이 시세 차익이 생기느냐 떨어지냐에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값이 올라갈 때는 막 억씩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가요. 네. 그럼 금리로 인해서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예요? 아, 몇 천이잖아요. 네. 많아봤자. 네. 그럼 1년에 몇 억이 올라가는데 몇 천을 손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받아서 사요. 금리 올라가도. 그래 왔죠. 네. 그러면 영향이 없잖아요.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거는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도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하락할 때는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집을 살 메리트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재료들의 방향이 같아야 그게 바로 이제 큰 힘을 그렇죠. 낸다라는 네. 것도. 만약에 이제 뭐 그걸 돌릴 수 있는 임팩트 정도가 되려면은 3.5% 정도 되는 금리가 한 방에 2%로 낮아지든가. 뭐 그런 식으로 네. 임팩트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는 뭔가 그러니까 금리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게 되는 겁니다. 금리가 이 정도로 낮아졌는데 너무 좋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아주 충격적인 그냥 임팩트에 반응하는 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뭐 투자 수요가 됐던 실거주 수요가 됐던 요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네. 말씀을 해 주셔왔고 네.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는 아파트에 비하면 이제 훨씬 떨어지는데. 그 아파트 전문가셔서. 네, 수익형 부동산도 저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고요.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사 수익형 부동산도 그냥 월세가 목적 자체는 아니고 네, 월세와 어차피 내가 이걸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같이 노리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이클이라는 건 또 그 단순히 그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는 네. 월세가 올라가야 좋잖아요. 네. 근데 월세가 떨어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임차인을 얻기가 어렵다라면 네. 그럼 이건 투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폐업하는 네, 네.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신규 상가들이 거의 공실인 데들이 많아요. 임차인을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정말 이제 다른 것 그냥 무시하고 월세 수익만 얻겠다. 네. 그러면 지금 임차인 맞춰져 있는데 네. 이런 데를 그 가격, 그대로 시세대로 이제 사면은 나쁘진 않겠죠. 근데 또 상가 투자를 해서 이제 월세를 얻는다고 해도 요즘에 이제 뭐 은행 예금만큼도
월세 수익이 안 되니 그렇죠. 안 될 수도 또 그게 있는 또 거죠.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단순히 그 상가의 매매 시장뿐만 아니고 네. 임차인들의 그 자영업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어야 상가 같은 게 올라가는 게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사실 수익형 상품에서는 임차인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잘 되고 있어야 그래서 월세를 올려도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수용하고 그로 인해서 매매 환상 가격이 올라가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산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똑같이 폭등을 한번 겪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그렇죠. 네네네.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뭐죠? 지금 요즘 유행했던 생수, 생활형 숙박시설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분양시장에서 폭등을 겪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의 규제가 많이 풀려서 네. 뭔가 좀 다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사실 시기를 잘 조절하고 그 세기를 조절하면 사실 시장을 돌릴 수는 있긴 해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임팩트를 주는 그렇죠. 정책? 임팩트를 엄청나게 크게 주면 시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부가 참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시장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절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유능한 파일럿, 네, 운전사인데 그렇죠. 네. 이렇게 승객이 멀미하지 않을 정도로 잘 운전을 하는. 근데 약간 그것도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가 원체 크다 보니까 네. 집값이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를 부양을 하려면 또 네. 소비를 촉진하려면 자산 가격 부양시키는 것만큼도 확실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카드를 꺼내 드느냐는 이제 정책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네. 그럴 필요까지는 아직 없으니 정부도 요 정도.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여기서 그 집값이 더 올라가면 그게 뭐 경기를 부양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위험해진다라고 오히려 네. 집값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져 그렇죠. 버렸으니. 그래서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완만한 상승이 정부가 가장 바라는 가장 좋은 상황인 거죠. 연착륙을 시키고 완만한 상승. 거기에서 또 완만한 상승까지. 네. 사실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요. 어려운 거죠.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이제 달리 이제 접근을 해 왔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규제로 이걸 때려잡느냐 이거였는데, 뭐 사실 뭐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특별한 걸 해서 시장이 잡힌 거는 또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정확히 알 거는 뭐냐면 네. 시장이 먼저예요. 그렇죠. 정부가 뭘 해서 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이 먼저 방향이 정해져 있고 정부는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뭐 그때는 글로벌리하게 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우연히 재수 없게 네. 폭등 상황에 정부가 된 거예요. 근데 또 규제 일변도로 했던 게 더 부작용을 많이 아니요, 가져와. 근데 규제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안 하면 더 많은 폭등이 못 잡아요. 그 시장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시장주의자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자동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일반적인 안정된 시장 하에서의 조건이에요. 과열된 시장에서는 절대 자정작용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시장의 자정 기능.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고장난 시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뭐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폭등 상황이었잖아요. 예, 폭등 예. 상황인 건 이미 안정 시장을 벗어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투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투기 시장화된 시장에서는 시장을 그대로 두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게 근데 뭐 한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한 10몇 년 네, 정도의 시기열만 놓고 보면 이게 편견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여쭤보자면 네. 왜 보수 정부 때는 규제를 풀어도 집값이 안 오르고 네. 왜 진보 정부일 때는 집값이 오르고 막 규제를 해도 못 잡고. 그것도 이런 거 진짜 있지 않습니까? 편견인 게 예. 편견인 게 일단 가까운 사례로 가면 박근혜 정부가 있었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부였잖아요. 네. 집값이 떨어졌냐? 집값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반기에 좀 올랐다고 보고.
박근혜 정부는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다 올랐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될 게 올라가는 초창기에는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2013년 3년부터 17년까지인가요? 예, 맞아요. 17년까지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 시점이 언제냐면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14년부터입니다. 14년부터 13년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아, 그러면 그때 그 빚내서 집 사라 나온 게 2013년 즈음이었으니까 네. 맞죠? 13년.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집값 올라가는 정도는 약했던 거죠. 그때 이제 대신 박근혜 전세난이 정부, 심했으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 예. 예. 초기에는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급한 불. 전세 시장만 일단 잡는 게 포커스니까. 아, 예. 그러면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임차인들이 자가로 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시장이에요? 아니면은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전세난만 잡기 위해서는 예. 임차인이 자가로 변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죠. 전세 수요가 넘어가는 그냥 거죠. 매매 수요로 예.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시차를 두고 예. 매매 시장을 조금 더 올리게 되는 올렸던 거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만 보자면 예. 집값이 올랐어요. 음. 그리고 규제를 내지 않고 부양책을 내. 예. 네네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뭐냐면 많이 예. 보수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네. 진보 정부 때는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어긋나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는 거죠. 아, 근데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집값 상승 상황을 겪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가 훨씬 강하니까 그 효과가 예,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막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를 풀자마자 집값이 당시에 올랐던 것도 아니고 네. 약간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저는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일단 전세난이 급하니까 네. 매매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 라는 정책을 폈던 거고, 예, 그래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투기 시장으로 무조건 우리나라에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세부터 시작된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누가 제가 만약에 제가 가장 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더라도 네. 저는 막을 수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이미 뭔가 과열됐잖아요. 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난이라는 거는 전세 시장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과열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런 집값이 좋았었나요? 별로 그때는 떨어졌죠. 예, 계속 주구장창 그때는 떨어졌죠. 안 좋았죠. 네.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규제를 다 풀어줬죠.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안 좋아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초반부터 대출이나 규제를 많이 완화했었던 네. 거고 네. 그 전에는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또 많이 올랐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단편적인 기억에 있을 게 아니라 이게 뭐 정책의 실패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아니라 정부 때도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 이미 시장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럼 왜 올랐냐? IMF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다 풀어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막아도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과열된 시장을 막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결국엔 못 잡았고, 네. 근데 폭등을 겪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꺼지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IMF가 왔고, 네. 또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리먼 금융위기, 브라더스, 예,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왔어. 그게 왔기 겹치면서 때문에 겹치면서 이제 떨어졌던 거. 꺼졌고 네. 그 거품이.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역사적인 그 거품 이야기 하다 보면은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뭐 250만 원 공급, 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네, 맞아요. 분당 그러니까 개발 이거 나와서 했는데 노태우 그때도 정부 초기에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폭등을 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공급을 갑자기 일기 신도시를 그냥 200만 원으로 그냥 진짜 공급을 확 해버리니까 네. 그 이후로 진짜 그 너무 많은 공급이 한 번에 쏟아지니까 아. 그걸 소화하지 못해서 쭉 빠졌어요.
그때 노태우 정부 때도 그 올림픽 이후였나? 그러면서 막 좀 사람들이 이제 소득 수준 올라가고 하면서 막 네, 집이 많이 폭등을 필요했고 그때 폭등을 막 했고 투기 상황이 막 벌어지던 상황이었거든. 근데 또 막 250만 원 공급하고 하니까 좀 잡혔다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가장 안정적인 그 시장을 가졌던 게 오히려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 후반에 좀 외환 위기를 맞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아, 그때는 안정적이었나요? 네, 어느 정도 다른 뭐 시장에 비해서 예. 등락폭이나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덜 했던 시기죠. 그거는 그 앞전에 공급 물량이 좀 있었어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예, 그걸 소화하느라고 이제 힘든 시기였죠. 야, 이렇게 또 사이클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연적인 게 너무 강하다. 예. 아, 그러니까 우연히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폭등할 때 그 시기에 정부를 잡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뭐 그때 정책을 잘못 쓰고 네. 막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정부가 방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뻔한 얘기거든요. 과열된 시장을 잡으려고 한다면 뭐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 없어요. 똑같이 써야 돼요. 근데 또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예, 규제는 놔둘 해야 수는 되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 쓰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3년 버전은 약세장이고 여기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임팩트가 없으면 이 하락장은 또 잡을 수가 없고. 그렇죠. 지금 근데 뭐 이미 이제 임팩트 있는 거 다 풀어놔서 다음에 푸는 게 임팩트 있는 게 나오기가 어렵죠. 이제는 강남 이제 풀어주는 시기가 언제냐? 좀 이제 뭔가 에너지가 올라갈 에너지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풀어주느냐, 아니면 또 하락 요건이 있는 데서 풀어주느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아예 안 풀어주느냐? 네. 또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뭐 한 3년 뒤에 5년 뒤에도 뭐 이현철 소장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그때 되면 지금 풀어놓은 게 네. 그렇죠. 막 다음 정부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그걸 관찰해야겠네요. 그걸 계속 그래서 정책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이해를 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냥 지금 뭐 예를 들면 하락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를 막 풀어주는 게 사실 분통 터뜨리고 뭐 열받을 일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공부를 해서 야 규제가 누적됐으면 나중에 집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경착륙하게 내버려야 되지 왜 연착륙 시키려고 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과거의 사이클과 정책의 변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용해서 거기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지금 풀리고 있는 규제, 네, 나중에 금리 인하,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가 변동, 미분양 해소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공부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미 방향을 저 밑으로 정해놓고 그걸로 안 해준다라고 막 분통 터뜨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 입장은 음흠. 계속 하락하는 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개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집을 2억에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네.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10억 됐던 게 2억으로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경제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투자자 혹은 실수요자 누구나 그것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음 텀을 이제 대비해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올 것 같으면 네. 시장 상황에 내가 적절하게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려면 시장을 잘 읽고 그다음에 정부가 필연적으로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대응이 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정치 욕하고 뭐 정부 욕하고 누구 욕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그게 지금 현명한 거죠, 진짜로. 당연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에 맞는 역할을 했던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상황에 따른 역할을 지금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거야. 왜 뭐 정부를 막 감싸주느냐, 어떤 정부를 뭐 두둔해 주느냐, 네. 누구 편 아니냐 이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등 없다. 감정을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에는 그렇죠. 감정을 개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죠. 맞습니다.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아파트에는 그 보일러는 흐르긴 합니다만 그 따뜻함과
우리가 투자나 실수요 측면에서 보는 건 또 달라야 되는 거죠. 네. 냉정하게 봐야 되겠고. 와, 오늘도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예, 우리 항상 모실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전해주고 계시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